책에서 소개한 혁신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혁신은 일관된 몇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200년 전에 일어났던, 고도의 기술이든 단순한 기술이든 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간에 성공한 혁신은 거의 동일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데요.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본 혁신의 본질,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혁신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레카의 순간이 드물기도 하지만 어쩌면 유레카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모든 일이 지난 뒤에 깨달음에 힘입은 바가 크고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음을 언급할 때에도 잘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혁신의 예로 자주 소개되는 컴퓨터의 경우도 자카드 짓기에서 시작하거나 진공관에서 시작하거나 이론에서 시작하거나 현실에서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련의 작고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는 불의 사용, 생명의 기원 같은 무의식점에서 자연적인 혁신의 이야기가 결국 일종의 진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진화체계의 핵심적 특징 역시 인접 가능한 단계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라이트 형제는 1903년 12월 17일 플라이어를 공중에 띄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파구를 이룬 순간이 확실히 존재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나면 라이트 형제의 사례 역시 매우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 혁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날의 비행은 단 몇 초 정도에 그쳤습니다. 강한 맞바람이 있었기에 뛸 수 있었고 사실은 더 앞선 시도에서 다수에 걸쳐 실패하였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날 이후에도 몇 년에 걸친 힘겨운 노력, 반복적인 실험과 학습을 거친 뒤에야 제대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발명과 구분됩니다. 발명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시 자체이지만 혁신은 더 나아가 그 착상이나 발명을 적당한 가격으로 실용화하여 실제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경제학자 팀 하포드 역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신기술은 보잘것없고 값싼 것일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혁신의 역사에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을 단순화한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프 슌페터는 1942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등은 양초를 충분히 구입하여 하인들에게 옆에서 들고 다니게 할 만큼 돈이 많은 이에게는 별 혜택을 주지 못한다. 자본주의 생산의 전형적인 성과물은 대체로 부자에게 큰 의미가 있을 법한 개선 사례가 아니라 저렴한 천, 저렴한 면직물과 장화, 자동차 등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실크 스타킹을 소유했지만 보상이 작은 공장 여성들도 실크 스타킹을 살 수 있어야 혁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혁신은 재조합의 산물입니다. 브라이언 아서는 2009년 기술의 본성이라는 저서에서 새로운 기술은 기존 기술의 조합을 통해 생기며 따라서 기존 기술은 더 많은 기술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재조합은 자연 선택이 생물학적 혁신을 이룰 때 기대는 변이의 주된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생물학적인 교미가 대부분의 재조합을 일으키는 수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배아는 수컷과 암컷의 유전체 중 일부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 역사를 보면 인류의 혁신 역시 사람들이 만나서 상품, 서비스, 생각을 교환하는 일종의 무역의 중심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교환이 잦은 곳에서 일어나고 고립되거나 인간이 적은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여온 것입니다. 가령 태평양에서 교육이 더 활발한 섬일수록 낚시 도구가 더 다양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고요. 자동차 발명가들은 바퀴, 스프링, 강철을 다 발명할 필요가 없이 위 요소를 효과적으로 재조합하여 자동차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혁신은 시행착오를 수반합니다. 대다수의 혁신가들은 혁신은 계속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고 일이 잘못되어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 혹은 분위기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토머스 에디슨은 영감이 아니라 땀을 통해서 전구를 완성했습니다. 그와 연구자들은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6,000가지 재료를 시험하였는데요. 일종의 시행착오 기법으로 전구를 발명한 것이지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전구가 적시에 발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딕 포스버리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높이뛰기 선수였는데요. 배면뛰기를 창안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높이뛰기를 할 때 앞으로 엎드리는 자세로 뛰는 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는 1968년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배면뛰기를 통해 실력이 더 좋은 경쟁자들을 경악시키고 관중의 환호성을 자아내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공중에 막대를 등을 진 자세로 뛰어넘어서 목부터 뒤로 떨어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아이오와 대학교의 에드먼드 와서먼은 인류 혁신의 대부분이 지적 설계를 통해 만들어지기보다 지극히 자연 선택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바이올린이란 악기의 모양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한 것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한 개량을 통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단체 스포츠입니다. 혁신은 반드시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레너드 리드는 나, 연필이라는 저서에서 누구는 나무를 베고 누구는 흑연을 채굴하고 누구는 연필 공장에서 일하고 누구는 영업이나 관리를 한다고 하며 단순히 연필 하나가 많은 이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혁신 역시 언제나 협력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는 기술적 돌파구를 열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실용화할 제조법을 찾아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중에게 널리 퍼지도록 결과물을 보다 저렴하게 만듦으로써 혁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이미지가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인데요. 혁신은 덜 쓰고 더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미래에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어 인류가 큰 곤란에 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곤 합니다. 자원이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성장은 덜 쓰면서 더 많이 얻는 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많은 성장이 실제로는 감축이고 경제 성장이 자원을 더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덜 쓰면서 더 많이 얻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땅과 물을 덜 쓰면서 식량을 더 많이 수확하고 연료를 덜 쓰면서 더 멀리 가고 전기를 덜 쓰면서 통신을 더 많이 하고 강철을 덜 쓰면서 더 큰 건물을 짓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록펠러 대학교의 제시 오서번은 미국 경제가 탈물질화를 시작했다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산출량 단위당 물질을 덜 쓸 뿐 아니라 아예 물질 자체를 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각 금속들의 사용량이 정점에 달했을 때보다 2015년에 강철을 15%, 알루미늄을 32%, 구리를 40%덜 썼습니다. 인구가 더 많아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산출량이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미국 경제는 약 15% 성장했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2%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자는 이를 혁신이 낳은 경제와 효율 덕분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인간이 미래에 영속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혁신을 통해 자원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교환하면서 탈물질화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므로 더욱 영속적인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혁신의 본질로서 혁신은 저항을 맞이합니다. 커피는 생각보다 늦게 문명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15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커피가 퍼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커피콩을 적절히 볶고 가려면 기구가 필요하므로 커피는 공용 공간에서 사서 마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상적인 만남 장소라는 현대적 현상에 대해 성질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점은 4세기 전부터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1500, 1600년대에 아라비아, 터키, 유럽에 퍼지는 과정에 격렬한 반대를 직면했으며 금지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령 1550년대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당시 술탄 셀림 2세는 즉시 커피를 금지하였습니다. 당시 통치자들 입장에서 커피를 금지하고 부정하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커피점이 잡담을 하는 곳이어서 선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73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세는 커피점을 금지하려고 시도했고 왜 그렇게 금지하려고 안달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솔직히 밝혔습니다. 커피, 차, 초콜릿이 대체 어디에 좋은지 전혀 모르겠다. 판매하는 장소에 앉아서 들어오는 모든 이와 온종일 나라가 어쩌고 떠드는 이들에게만 편리하다. 소식을 떠들고
거짓말을 들먹거리고 장관의 판단과 분별력을 헐뜯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모자라 사람들의 귀에 대고 그들에게 편견을 갖도록 속삭인다. 또 자신의 이모저모와 지식과 지혜를 과장하고 칭찬하며 통치자의 것은 나무란다. 그런 말을 너무 오래 듣고 있으면 해롭고 파괴적일 수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포도주, 독일의 맥주 제조자 및 판매자가 이 새 경쟁자인 커피에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1670년대 마르세유에서는 X대학교가 양조업자들의 든든한 우군이었는데 그 대학의 두 교수는 콜롬브라는 의대생에게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논문을 쓸 것을 지시했고 콜롬브는 커피 이용이 마르세유 주민에게 해로운지 여부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는 커피의 폭력적인 에너지가 피로 들어와서 림프를 끌어당기고 콩팥을 마르게 하여 피곤하게 하고 발기불능으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은 18세기 후반에도 커피잔을 압류하고 커피 단지를 깨부수는 행사를 하는 식으로 무려 5차례나 커피를 금지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 체인은 이어져 있고 뒤에 체인은 정구로 표상되는 혁신에 의해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체인은 혁신을 막는 여러 종류의 규제, 관습, 저항 등을 의미합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갖가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혁신을 이끄는 주성분은 투자하고 실패할 자유입니다. 절대적 권력자나 도둑의 착취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데요. 혁신은 자유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혁신은 자유롭게 표현된 인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혁신적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그 소망을 충족시킬 방안을 찾는 사회. 창의적인 이들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유롭게 실험하는 사회.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프레드리크 에릭선과 비에른 바이겔은 혁신 착각에서 현재 자본주의의 실존주의적 과제는 혁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꺼리는 기업과 정부의 타성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저자는 법규 준수는 언제나 대기업보다 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주며 그래서 기존 시장에 새 착상을 지닌 새 참여자가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현재 혁신에 돈을 투자하기보다 점점 더 안전을 추구하여 지식재산권, 직업 면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진입장벽을 세운 뒤 국지적으로 독점 이익을 짜내는 경향이 있고 현상 유지에 집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볼 때 지금 현재는 혁신의 기근 상태에 해당하고 지금의 이러한 혁신 기근이 대기업, 관료주의적 거대 정부, 새로운 것에 공포증을 보이는 규모 큰 항의단체의 저항적 태도를 통해 서서히 전개되어 왔다고 합니다. 세계적 유행병이 퍼졌을 때 혹은 어떤 새로운 위기가 도래했을 때 혁신가가 의료기기, 치료법, 그 당시의 이슈를 해결할 어떤 그 해결책에 모색하는 것에 달려들도록 규제 지연과 장애물을 조사하여 치우고 그런 개혁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지 다른 경제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태도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번영은 혁신에서 나오며 혁신은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시도할 자유에서 나오고 자유는 결정을 허용하고 장려하고 재촉하는 분별 있는 규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혁신이 장려될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